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저는 지금 밤늦은 시각 조용히 홀로 앉아 국민 여러분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경북 안동 산골에서 태어나 우여곡절 끝에 과분하게도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오직 민생입니다.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쏟겠습니다. 민생, 경제 모두 주름살이 활짝 펴지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격화되는 세계 열강의 각축 속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주역이 아닌 현재의 주역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 편지에 첨부된 파일에는 저의 공약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질지가 궁금하시면 이 편지를 5년 후에 다시 열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다시 평가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민년 새해 가족 모두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올립니다. 저 상대원 꼭대기에 우리가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이 화장실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발에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 야간 작업 처리가 끝나고 오면 낮에 그 오랜 시간 일하시고 나서도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 이유도 단순했습니다. 이 부패한 정치 그만두고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자. 그래서 시장이 됐습니다. 우리 성남의 사람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들을 동원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형님께서 시정에 개입을 하셔서 공무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 막았습니다. 공무원들 전화도 못 받게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통화하겠다고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고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니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셨어요.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혹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입니다. 저를 낳아주셨고, 저를 길러주셨고, 저를 언제나 믿어줬고, 저의 어떤 결정을 다 지지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하다니요. 결국은 어머니를 폭행해가지고 병원까지 가셨습니다. 제가 인덕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지금 그게 친인척 비리고 친인척의 시정 개입이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느라고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후보자님. 농업, 농촌 대전환을 성공시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첫째로 소멸 위기에 농촌을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을 식량 안보 산업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 탄소 농업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손과 가격, 재해, 걱정이 없는 안심 농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고 새로운 삶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기본금융을 도입해서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1,000만 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지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 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 고금리의 대부업체 그리고 사채업자들에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내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일반 예금 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청년의 자산 증식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1기 신도시, 분당, 삼본, 일산, 중동, 평촌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경기 남부권을 첨단 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만들어서 젊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희생에 확실히 보상하고 평화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경기 동부를 만들겠습니다. 생태 문화 공간이 살아 숨쉬는 경기 서부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젊은 일자리로 가득한 경기도 이재명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06만 호 가량의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 호, 경기 인천 28만 호, 타 지역 29만 호 등 총 105만 호를 더해서 311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아마 이렇게 하면 집값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또는 주택의 규모, 면적이나 또 주택의 가격 등을 감안해서 차등을 주겠지만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생애 최초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주택은 큰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생, 저는 IT 분야 사회 초년생, 공대생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권익을 위해, 저의 목표를 위해 문화 정책을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사회, 안전한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꿈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하는 마음을 모아 새로운 정치를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재명을 후원해 주십시오.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후원은 아빠가 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동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인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참석하실 분. 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선대위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수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당 상임 고문이시고 선대위 노동위원회 지도위원이신 이용득 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네,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신 김주영 국회의원님, 또 안호영 의원님, 신승철 전 민주노총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이신 박해철 노동위원장, 그리고 김영훈, 강승규, 김현정, 김만재, 심일선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외 문영군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부위원장님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위원장님, 부의장님 오셨고요. 설은 국회의원님, 김경엽 국회의원님, 네, 서영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대전환 노동공약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천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노동에 종사합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다 자신의 노력을,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이어가고 소득을 만들어서 부를 쌓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노동자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노동자를 존중하는 것이 결국 반기업이 아니다. 노동자가 존중돼야 기업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친기업, 친노동, 친경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위기 때마다 하나가 돼서 희망을 만든 우리 국민의 강인함 덕분입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과 차별받는 노동자, 생명이 위태로운 일터, 부끄러운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주소입니다. 급기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비정규직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공정한 노동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물적 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입니다. 저 이재명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6대 공약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은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에 고용된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이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합니다. 특수고용노동,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노동기본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을들 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법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 인권 분야부터 업종, 업무의 특수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노동자 보호 확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고충을 충분히 살펴서 행정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병행하겠습니다.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해서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급격한 소득 상실로 고용보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모두의 일, 생활 균형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 휴직을 보장하겠습니다. 남녀 간의 휴직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시 업무, 지속 업무, 상시적 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이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적정 임금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불안에 더해서 유난히 임금 차별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중의 부담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용역직 고용 보장을 위해서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간의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서 차별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표준임금 체계를 도입해서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소득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일명 단가 후려치기, 이거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현재 건설 분야 공공발주에서 시범 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도, 이걸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하도급에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고용된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 고용불안정성에 상응한 비례하는 추가 보상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모두 도입하겠습니다. 민간 부문에도 공정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확산을 자율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재사고 예방과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아프면 쉬고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후진적인 산재 사고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산재 사고 예방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원청과 하청을 통합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위험에 대한 재해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서 사고 예방, 재해 보상에 그리고 체계화된 재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치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해서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산재 예방 예산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2배 늘려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직업병 상담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상담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주치의 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산재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폭염, 혹한처럼 산재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안전보건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조활동 참여와 노조활동의 권리를 확대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봉쇄된 상태입니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대표 제도를 개편해서 비정규직 대표들도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겠습니다. 노조가 없는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이 주로 이런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된 고용관계에 맞추어서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과 같은 불안정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초기업 교섭 활성화 그리고 초기업 단체 협력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복지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의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면 그에 상응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의사표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교원과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국제노동규약 위반이기도 합니다. 교원과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에 근무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임금 체불을 막는 일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과 임금 체불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의 근로감독 협력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당연히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노동인권 과정을 반영해서 청소년이 노동 존중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이후 사회에 나가서도 노동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스스로 지켜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우리 국민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훨씬 한 달 반 이상 더 일하고 있습니다.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시간은 줄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이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 임금 약정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제 확대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소득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이 많은 일이긴 하지만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민간 영역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번째,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산업 대전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 추운 겨울에 피켓 들고 저렇게 택배 노조 뛰어다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대전환에 대비해서 성공적인 일자리 전환과 경력 개발을 관리하는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 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로드맵도 만들겠습니다. 공공지원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서 원하는 일자리나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직자와 기업을 적재적소에 연결하는 일자리 시스템을 확실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부처별 지역별로 분산된 일자리 센터를 다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는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유승민 후보께서 주장했던 바대로 100만 개 추가하도록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초등생, 노인 돌봄 서비스와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서 더 높은 연령대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금 수급 기간을 고려해서 다양한 계속 고용 정책을 실행하고 어르신들의 소득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한 장이면 전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 그리고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출근해야 했던 소년 노동자 출신입니다. 부당하게 석 달치의 임금을 떼이고 엉엉 운 일도 있습니다. 왼팔이 산재사고 때문에 비틀어지고 후각의 절반 이상을 잃는 그런 산재사고도 당했지만 보상 한 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다쳐서 70% 휴직수당, 아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그때는 몰랐는데 월급을 안 주길래 어떻게든 월급을 받아보려고 한 손으로 일하기 위해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의 노동자는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이기보다는 기계나 부품,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값싼 노동력 그 자체였던 것이죠. 비록 제 팔은 이렇게 굽어버렸지만 이 굽고 휜 노동 현실은 최소한 똑바로 펴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 꼭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아픔과 이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왔고 현재도 뼈와 살에 새겨져 있는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그리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 존중받는 노동, 행복한 노동,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라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노동자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 발표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네,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의응답은 우리 이소영 대변인이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우리 김지영, 안호영, 신승철 상임위원장께서는 무대 위로 함께해서 진행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치고 여기서 하시죠. 자리 정비하고 1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 자리 정비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시고요. 참석하기로 하셨어요? 가까이 오십시오. 네. 네. 네, 노동공약 발표된 내용 관련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동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여동준 기자입니다. 두 번째로 뽑힌 것 중에 상시 지속 업무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 정규직 고용 법제화 부분에 관련해서요. 이 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이미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공 사태 등에서 반발이 있던 내용인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하고 국민적 합의, 즉 법을 통해서 제도화, 강제하는 것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험의 외주화 또는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직접 고용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수년 동안 해왔지만 실제 진척은 되지 않았고 그게 진척되지 않는 사이에 이 불안전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겪고 위험이 현실화돼서 이 세상을 많이 떠났지요. 그래서 제도화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인국공 문제는 이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여서 생명 안전에 관한 업무 직접 고용과는 직접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네, 김지영 기자님.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약속해 주셨는데 경기도처럼 기본급 5에서 10% 수준으로 구상을 하시는지 그 규모 궁금하고요. 적용 시기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 70%에서 80%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민간 확대 방안 좀 세부적으로 구상하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정수당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정부 정책은 세부 집행 계획은 사실 이제 당선이 되면 인수위를 통해서 계획한 다음에 긴급한 것은 이제 취임 즉시 시행하는 게 맞을 겁니다만 공약 단계에서 아주 세부 집행 계획을 꾸리는 것은 약간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저는 내년 정도부터는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모나 비율 문제는 일단 경기도에서 제가 직접 설계했는데 이 경기도에서 해외 사례들을 또 조사를 해보면 되게 많게는 10%,
5%, 7% 이런 정도로 단기 계약제에 대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똑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이 오히려 보수를 갖거나 더 많이 받고 있는 게 보통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5%, 10%를 더 지급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그 보수 비율이 60%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10% 더 지급해도 7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최하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저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너무 차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초기 단계에 너무 과하게 하면 저항이 많으니까 소액으로 5%에서 10%까지를 정했고 일률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은 10%, 9, 10, 11개월 이렇게 되면 6%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슬라이드 방식으로 정했는데 짧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거냐? 일단 경기도에서 했던 수준이 한 7, 8% 선 정도의 비정규 고용 불안에 대한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 거로 말씀드리고 좀 길게 보면 계속 공정수당 형태든 아니면 불안정 고용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타 등등의 제도를 좀 많이 만들어서 최소한 동등하게 같은 일을 한다면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민간 영역에 그럼 적용할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 당연히 어렵죠. 민간 영역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민간은 최저임금을 존중하면 될 것이고 또 자발적으로 추가의 임금을 지급하는 건 개별 기업 사정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전히 민간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때 보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더군다나 불안정한 노동자가 더 적게 받는 것은 이중의 차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제도화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규모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정수당을 민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계도 해서 유도하는 건 모르겠지만 민간에 이렇게 제도로 강제 시행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공공부문 정도가 하고 민간에게는 유도하는 정도 이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정현수 기자님. 네, 저 국민일보 정현수 기자입니다. 아까 앞쪽에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해서 말씀을 살짝 주셨는데요. 지금 좀 생각하고 계신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적용을 어떤 식으로 확대해 나갈 건지에 대한 시기나 이런 것들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5인 미만 사업장 경우 되게 영세한 업장들이 좀 많을 텐데 이런 적용에 따라서 어떤 발생하는 충격들을 완화하기 위한 대비책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경우에 특히 이제 임금 부담이라든지 또는 고용 유연성 문제에서 이제 해고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커지면 타격이 많다고 해서 이미 제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는 또 일부는 적용하고 일부는 또 적용하지 않고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부분부터 천천히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두 번째는 이게 자칫 전에 최저임금 인상할 때처럼 을들 간의 전쟁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 거기서 타격을 받을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한계 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 장치나 지원 방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좀 충격이나 타격이 좀 적었을 텐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하는 바람에 을 간의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저항도 심해지고 결국은 실질적인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에도 못 미치는 상황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을 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이 노동법 확대 적용에 따라서 압박을 받게 될 영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원 정책이나
또 회피 정책 또는 전환 정책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면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서히 점진적으로 확대를 적용해 가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아까 잠깐 써놨는데 예를 들면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제 관심만 가지면 되는 이런 법령들 이런 부분들은 재정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정 부담이 많이 순반되는 문제들은 보완 장치들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 현안 질문 한두 개 정도를 받고 지금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기자님. 네. 마이크가 후보께서는 10대 그룹 경영자들과의 대화에서 중대재해법은 입증이 쉽지 않아서 실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노동안전보건청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런 기구들을 만들면은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설치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늘 좀 전에 말씀하신 노동안전보건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 말씀을 좀 전에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10대 그룹 경영진하고 대화에서 드린 말씀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영국에는 있고 미국에는 없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산업재해 발생률은 우리보다 훨씬 낮다. 그래서 이게 꼭 그 법률 때문에 그런 객관적 결론이 나는 건 아닌데 너무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돈보다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이런 산업 현장의 분위기가 있으니 고의로 정말로 고의나 마찬가지인 과실로 사람들을 다치거나 죽게 중대재해를 발생했다면 형사처벌하는 게 맞다. 그러나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령을 지키고 관심을 기울였다면 처벌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재해를 냈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계가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무슨 사업에 엄청난 지장을 주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좀 수용을 하십시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산업안전청을 만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누구를 얼마나 처벌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처벌이 두려워서 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만드는 것일 테고요. 산업안전청을 설치해서 인력을 늘리면 사고가 아예 안 나도록 평소에 정말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또 평소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상적인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제재가 약간의 제재가 따르죠. 근데 이런 걸 엄격하게 잘 지키면 중대재해 이게 발생 자체가 매우 획기적으로 감소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예방적 차원의 제도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안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김재경 기자님. MBC 김재경 기자고요. 오늘 양자토론 가처분 결정 났는데 결국 사자토론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치란 공정해야 되고 당연히 자격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를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자토론은 저희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었고 이게 과정이 잠깐 여러분 상기시켜 드린다면 이런 거죠. 토론을 이제 다 안 하려고 하니까 토론하자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 측에서 그럼 대장동만 가지고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 합시다. 그거라도.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양자토론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게 대장동만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제가 대장동만 가지고 토론하면 그쪽이 훨씬 손해볼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주제 없이 다 양자토론하자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당연히 언론사가 주최하게 되기 때문에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가처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사자토론이든 오자토론이든 법률이 정하는 또 우리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다자 토론을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좀 뭐 어차피 양자 토론하면 본인이 반격당하거나 본인이 주장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지만 사자 토론하면 반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럼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국민들께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판단의 여지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다자 토론을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후 행사 종료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앞에서 할까요? 요 계단인데서 우리 같이 한번. 네, 우리 부천의 네 분의 의원님들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들도 예, 앞으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단 위로 좀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단이 3개층이니까 네. 네. 박정현 의장님 같이 찍으시죠. 오세요. 여기 주인이신데. 네. 네, 우리 고모님. 네. 네. 앞에 하나, 둘, 셋. 네. 자. 노동계와 이재명은 합니다. 합니다. 이재명. 이재명. 합니다. 우우. 고맙습니다. 네, 한 번 더. 네. 네, 기자님들에서 한 번 더. 네. 네, 외쳐주세요. 이재명! 이재명! 합니다! 됐습니까? 네네. 고맙습니다. 네,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